시골에서 나고 자란 소위 촌놈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반 전체 인원이 11명이었으니 다들 형제보다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1학년 때부터 다들 그대로 학년만 올라갔으니까요. 중간에 4명이 도시로 나간 것을 빼면 거의 6년 동안 조석으로 붙어 있어서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지내는 사이로 자랐습니다. 당연히 중학교를 가고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진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중 5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해외로 이민을 간 성재와는 영혼의 형제라고 불릴 정도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성재가 해외로 간다는 말을 한 그날부터 열이 오르고 끙끙 앓을 정도로 어린 마음에도 서운함이 가득해서 울어댔으니까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로 나가면 일단 더 이상 살아생전 보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어서 완전 친구를 못 본다는 생각이었죠. 해외로 나간 성재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과는 오랜 시간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남들이 다 초등학교 동창회를 하냐고 놀랄 정도로 한 달에 한 번, 바쁘면 서너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사는 얘기를 나누곤 했죠. 하지만 그것도 각자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나니 자연스레 소원해지더라고요. 야야, 너 얼른 연애해서 결혼해. 친구도 좋지만 그래도 내 가족이 제일이야. 야, 나도 알지. 나도 하고 싶어, 이 자식아. 그런 말 하려면 소개나 좀 해주고 하든가. 저 역시도 몇 번의 연애를 실패하면서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고, 안 그래도 친구들을 보며 부러움이 가득했던지라 퉁명스럽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마음 상한 걸 눈치라도 챈 건지 슬그머니 제 기분을 살피던 친구가 화제를 돌리기라도 하듯 저한테 호들갑스럽게 소식을 하나 전했습니다. 야야, 맞다 맞다. 야, 너 성재 기억나? 방성재. 우리 5학년 때 해외로 이민 간 녀석. 방성재? 아이, 기억나지. 와, 그 이름 진짜 오랜만인데. 걔니까 너 성재랑 완전 절친이어서 성재학교 그만둘 때 열병 앓고 막 그러지 않았냐? 이 자식 완전 그때 상사병이었어. 아니, 무슨 친구랑 헤어진다고 열병을 앓기는. 야, 어린 시절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성재가 왜? 아니, 내가 삼촌이 필리핀에 계셔서 거기 몇 개월 있다가 왔잖아. 그런데 같은 숙소에 사업한다는 한국인이 있다? 그래서 먼발치에서 봤는데 뭔가 자꾸 익숙한 거야. 성재 걔가 코가 완전히 중동 사람처럼 길고 큰데 코끝에 점이 딱 무슨 바둑알처럼 박혀 있었잖아. 그런데 그 사람도 그렇더라고. 내가 자꾸 흘끔거리니까 와서 왜 그러냐고 물어서 더듬더듬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진짜 방성재더라. 와, 야 어떻게 그렇게 만나? 엄청 반가워하더니 마침 자기도 한국 들어간다고 다음 동창회 때 오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 연락처 주고 왔지. 그 얘기를 듣자 갑자기 설렘이 몰려왔습니다. 어릴 때 가장 친하게 좋아했던 친구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설렜고 그 친구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죠.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다음 달 초 2주 뒤로 동창회 날짜를 잡았습니다. 친구 놈한테 성재 연락처를 받아 먼저 연락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얼레벌레한 놈이 자기 연락처만 주고 성재 연락처는 안 받았더라고요. 어쨌건 동창회 전에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헤어졌죠. 그리고 2주 뒤 딱히 별 연락이 없길래 이번에는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을 비운 채 동창회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막 인사 나누고 메뉴를 주문하려던 그때 너무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성재였습니다. 정말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날 저와 성재는 다른 친구들이 질투할 정도로 둘만 추억 여행에 푹 빠졌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쭉 미국에서 살았냐고 물었더니 성재는 잘한 건 미국인데 어쩌다 보니 지금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필리핀 놀러 오면 풀코스로 데리고 다니겠다고 하며 그날 술값도 모두 냈습니다. 다들 사업이 엄청 잘 되는 모양이라고 수군거리며 드디어 우리 동창 중에도 잘 나가는 사람 하나 생겼다고 좋아했죠.
1차, 2차까지 얼큰이 취한 후 성재가 문득 저한테 물었습니다. 넌 사귀는 여자는 있고? 있고 싶다 진짜. 다들 봐봐. 2차 가자 그랬더니 집에 마누라랑 애 기다린다고 꽁지 빠지게 가고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거 너랑 나랑 저기 저 만년 솔로 2명랑 이게 뭐냐 진짜. 에휴. 넌 어떤 여자가 좋은데? 어떤 여자? 야, 요즘 같아서는 그냥 여자면 될 것 같아. 아니, 남녀 성비가 이렇게까지 엉망인가? 주변에 여자가 없어, 여자가. 야, 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여자가 없는 게 아니라 너 좋아하는 여자가 없는 거 아니냐? 성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꾹 찔려왔습니다. 뭐 사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다니는 회사, 완전 여자들이 가득한 회사라 못 모르는 다른 친구들은 꽃밭에서 일한다고 부러워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조차 회사에서 좋은 사람 있으면 찾아서 만나보라고 옆구리 쿡쿡 찌르기도 하시고요. 실제적으로 같이 일하는 동료들 중 절반 이상이 회사 안에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정도로 사내 커플 비중이 높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만 4년째 연애는커녕 썸도 없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겠죠. 제 마지막 연애도 5년 전입니다. 2년쯤 사귄 여자친구가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오빠,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너무 놀란 제가 무슨 일이냐, 오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물었더니 여자친구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집밥 같대요. 그냥 평생 먹어도 질릴 것 같지는 않은데 설레고 특이한 것도 없고 무난하기만 하고 그래서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사실 이후로도 꽤 오랜 시간 트라우마가 남아서 허덕이기는 했습니다. 한마디로 매력 하나 없이 무난하기만 해서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고민을 말해도 다른 친구들은 별로 심각하게 안 듣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자극적인 게 좋지만 그래도 결혼은 편한 사람 찾아 한다면서 다 때 되면 인연 나타난다고만 하는데 문제는 결혼할 인연도 연애를 해야 이어지건 말건 할 거 아닙니까? 연애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결혼이 될 리가 있나요? 평소에는 이런 얘기도 사실 잘 안 하는데 술도 취하고 편한 친구 앞이라 그런지 주절주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시무룩해지자 성재가 저를 툭 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진짜 잘 어울릴 여자가 있어서 소개 좀 해줄까 하는데 어때? 우리 상부상조 좀 할까? 너도 나한테 여자 좀 소개해주고 나도 너한테 소개해주고. 야, 네 옆에서 너랑 안 사귀고 있는 여자가 내가 눈에 들어오겠냐? 사실 이 말은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사실 옛 감정에 반가운 건 반가운 거고 조금 기죽었거든요. 키도 헐친하고 몸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는 도드라진다고 생각했던 콧대도 다 커서 부리부리한 이목구비와 어우러지니 꼭 외국 배우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겁니다. 게다가 사업이 잘 되는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인데다 100만 원 가까이 나온 1차, 2차 모두 턱턱 돈 낼 정도면 진짜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성질을 두고 왜 여자들이 절 만나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그냥 이런 소리도 속으로 삼키고 말았을 텐데 술에 취하니 진심이 술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성재가 저한테 소개해줄 여자는 그런 겉모습 안 보고 진짜 백이 속을 보는 여자라며 한번 만나보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일단 술김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성재에게 정말 뜬금없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그 여자분과 소개팅 잊지 않았냐는 거였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놀래서 성재에게 연락했더니 아니 제가 어제 술 먹고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날짜 잡아라. 아니 내일 저녁에 보자고 해라.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했다. 이러면서 아주 진상을 부렸던 모양이더라고요. 너 희영이랑 통화까지 했잖아. 기억 안 나? 그 말을 듣는데 문득 꿈결처럼 아련하게 몰려오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희영씨 이러다가 기쁠 희에 꽃뿌리 영 쓰시냐? 그러면 기쁜 꽃이니까
해피 플라워라고 부르겠다. 이딴 소리를 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쥐구멍이 있으면 일단 거기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술도 덜 깨서 머리도 멍한데 그런 잡소리를 한 다음날 당사자를 만나야 하니 이건 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한 약속이니 나가서 100배의 사죄를 하건 경멸의 눈빛을 고스란히 받아내건 제가 책임을 져야죠. 성재는 자기는 주선자일 뿐 만남에서는 빠지겠다며 희영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잘 해보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술이 확 깨더라고요. 일단 찬물을 30분쯤 맞으며 정신을 차리고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제 통화를... 네, 해피플라워입니다. 오늘 어디서 봬요? 속은 좀 괜찮아요? 해장하실 수 있는 메뉴로 골라서 거기서 만날까요? 참 이상하죠. 잔뜩 기가 죽어서 전화했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기쁘게 받아주니 마음이 순식간에 너무 편안해지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호로록 풀어져서 또 이 얘기 저 얘기 주섬주섬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1시간이 가더라고요. 와, 시간 빨리 가네요. 그런데 우리 남은 얘기는 만나서 해도 돼요? 저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전화 그만 끊자는 얘기도 이렇게 센스 있게 돌려 말해주는 여자라니. 저는 일단 만나기도 전에 반쯤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만난 후에는 완전히 반했죠. 일단 저랑 전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같이 길을 걸으면 열의 9은 뒤돌아보면서 남자가 돈 많은가 봐 저런 여자랑 다니고 라는 말을 할 것 같은 사람이었죠. 그동안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마음의 수위 넘치는 댐속 물처럼 찰랑이동 차에 그 문을 툭 열어버리는 여자를 만났더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는 진짜 넋을 잃을 정도로 빠르게 그 여자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은 다 옳았고 그녀가 하자는 건 다 하고 싶었고 그녀를 위해서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달을 따다가 주는 것도 하고 싶었습니다. 성재에게 너무 고마워서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능력만 되면 집이라도 한 채 사주고 싶을 정도였지만 제 집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판에 그건 힘들고 회사에 있는 여직원들을 하나씩 소개해주기로 했습니다. 여직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일단 한 여직원이 먼저 소개팅을 하고 글쎄 평생 저한테 먼저 말 거는 법 없던 그녀가 케이크에 향수까지 사다가 제 책상 위에 올려둔 거 있죠. 그러면서 평생을 기다렸던 이상형을 만났다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잘 사귀어 보기로 한 거냐, 연인이 되기로 한 거냐고 물었더니 저를 완전 노인네 취급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 누가 한두 번 만나고 사귀고 그래요? 일단 만나보는 거지. 그리고 이거 사귀기로 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재 씨 같은 사람은 꼭 남자친구 아니더라도 그냥 알게 된 걸로 좋은 사람? 여튼 사람 소개 잘해주면 보답은 하는 거라길래 하는 거예요. 어쩜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후 저희 회사에서는 이상한 유행 아닌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연예인 팬미팅을 하듯 돌아가면서 성재를 한 번씩 만나보는 그런 유행이랄까요. 나중에는 친구인 저는 아예 건너뛰고 여직원들끼리 아름아름 성재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만나고 또 주선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중에 몇 명이나 진지한 관계로 갔는지 아니면 정말 암묵적으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공공재 같은 남자로 두고 한 번씩들 호기심에 만나는 건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성재도 남녀 사이의 일은 밖으로 말하는 거 아니라면서 저한테 별말 안 했고 여직원들이야 원래부터 저랑 별로 말도 섞지 않았으니 알도리가 없었죠. 다만 성재가 한번 술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연애는 젊은 시절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놀이 같아. 그리고 결혼은 아직 나한테는 와닿지가 않아서. 야, 너야 능력 있고 잘생겼으니 그렇게 느긋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아니야. 안정적인 남자를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는 그냥 가끔 평범한 네가 부러워. 사실 그 말을 듣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게 부럽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다 가진 사람이 없는 게 부럽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진심처럼 들리겠어요? 오히려 살짝 빈정 이상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성재는 저희 여직원들뿐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는 각종 다양한 만남, 소개팅을 가리지 않고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뭐 진지한 연애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듯도 했지만 그건 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게다가 저는 제 연애에 완전히 빠져있던 터라 솔직히 다른 사람 연애는 신경을 쓸 겨를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희영에게 완전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미술 전공이라 그런지 미적인 것에 대한 센스도 뛰어나고 감각도 예민했습니다. 가끔 감성적인 부분이 극대화될 때는 좀 비위 맞추기가 힘들었지만 그런 것 좀 아무 상관 없을 정도로 나머지는 다 좋았습니다. 이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청혼을 했고 여자친구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죠. 집안 식구들이 다 기다려온 제 결혼이라 모든 것은 일사천리였습니다. 다만 해외에 계시는 여자친구 부모님이 빠르게 들어오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 상견례만 결혼 직전으로 미뤄졌습니다. 다른 거에는 다 개방적이고 숨기는 거 없는 여자친구가 희한하게 가족 얘기, 집 얘기는 잘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몇 번 그래도 결혼 전에 화상이라도 인사해야 하지 않냐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전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계속 가족에 대해 채근하니 결국 짜증을 좀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식구들이 자기 한국 나오는 거 다 반대해서 몰래 나온 거라 여기서 결혼까지 한다고 하면 난리 날 것 같다고 날짜며 식장까지 빼도 박도 못하게 정해진 후에 통보하고 싶다고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완고하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 그런 것 때문에 좀 까다롭게 구실까봐 걱정했는데 일단 여자친구를 만난 후에는 오히려 저보다 여자친구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매력이 있는 여자였죠. 게다가 엄마는 대체 왜 저런 여자가 절 만나는 거냐며 정말 궁금하다는 듯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성재는 왜 능력도 있고 잘생긴 애가 저런 애를 널 소개했다니? 와, 우리 엄마 너무하네. 그래도 아들 편을 들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셔. 너무 객관적인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내 새끼가 예쁘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 누가 봐도 쟤랑 성재랑 어울리지 쟤가 너랑 어울리냐?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사이랬어. 각자 일찍 외국으로 가는 바람에 한국 사람 없는 곳에서 이 친남매처럼 그렇게 자랐대. 제 설명에도 엄마는 영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처음에는 왜 성재가 아닌 저일까 의심했을 정도이니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워낙 어렸을 때 기억이 좋은 친구고 지금도 제가 무슨 일만 하면 돈 턱턱 쓰고 잘해주는 친구인데다 제 평생 배필을 소개해준 친구잖아요. 당연히 저한테는 은인이죠. 그래서 제 결혼식 사회를 부탁했습니다. 아, 안 그래도 내가 말을 하려 했는데 미안해서 어쩌지? 난 네 결혼식 못 갈 것 같아. 어? 아이, 결혼식을 못 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너 고급 양복 하나 해주려고 했는데 그거 입고 사회 좀 봐달라고 하려 했더니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혈압이 좀 안 좋으신데 이번 검진 결과 심장에 둘 다 심각한 무리가 있다고 수술해야 한다고. 딱 그 기간이 네 결혼식이랑 겹치네. 나 부모님께 가봐야 할 것 같아. 어? 아이, 뭐 심각한 거 아니야? 심각한 거 아니냐는 걱정하는 저에게 성재는 오히려 별거 아닐 거라며 절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거듭 결혼식에 참석 못하는 걸 아쉬워하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제가 중매 잘 서주면 양복 한 벌이라는데 그거라도 해주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참석도 못하고 사회도 못 봐주는데 무슨 염치에 그걸 받겠냐고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혼살림 중에 냉장고나 세탁기 중에 하나를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나요? 제가 아무리 안 그래도 된다고 해도 그 정도는 해줘야 마음이 편하겠다며 살림살이 사는 거니까 제 여자친구와 직접 연락해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쉬웠지만 어쩌겠어요. 결혼식보다는 부모님 수술이 먼저죠.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제 결혼 신경 써주느라 큰돈 쓴 성재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복 대신 양복값에 준하는 돈을 성재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뭐 잘 사는 녀석이니 그 돈 없다고 아쉬울 건 없겠지만 그래도 제 성이다 생각하고 받아달라 했죠. 성재는 저한테 고맙다고, 결혼 잘 하라고, 행복하게 살라 말하고 바로 며칠 뒤에 부모님이 계신다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 데려다 준다고 해도 극구 거절하더니 정말 슬그머니 홀짝 떠났죠. 그런데 성재가 미국으로 떠난 그 다음부터 제 여자친구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물론 결혼 앞두고 좀 예민해져 있기는 해서 제가 눈치를 보고 있긴 했는데 성재가 출국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니, 신혼집에 성재가 사준 세탁기가 들어오는데 그걸 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놀라니까 성재 오빠 너무 불쌍하다고, 자기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하는데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울 수도 없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며칠을 연락도 안 하고 잠수를 타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성재의 부모님이 걱정돼서 어릴 때부터 삼촌, 이모 이러면서 자란 그 어른들이 걱정돼서 그런 거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남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며칠 잠적하고 나타난 여자친구가 제게 충격 선언을 하나 하는 겁니다. 나 한 달 살기 좀 하고 올게. 한 달 살기? 어디서? 나 휴가를 그렇게 길게는 못 내는데. 아니, 혼자서. 결혼하면 어차피 계속 같이 있을 거고, 나 사실 혼자만의 자유로운 생활이 끝난다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로 오긴 했거든. 아, 물론 같이 사는 게 싫은 건 아니야. 그러면 결혼을 안 했겠지. 나 아티스트잖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요 몇 달 너무 그 시간이 없었어. 이해해주라, 응? 그리고 나 한 달만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줘. 아니, 그래도 결혼이 얼마나 남았다고. 꼭 해야 돼? 아니면 그냥 나랑 며칠 여행을 다녀올래? 아니,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냥 정말 나 혼자 오롯이. 동굴 속에서 나의 마지막 싱글을 보낼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사실 100%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고 더군다나 결혼 2달 앞두고 한 달 살이를 혼자 어딘가로 가서 하겠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완강했고 결국 저는 허락을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는 아무 말도 안 했죠. 결혼 전에 같이 뭐 보러 가자는 엄마에게도 그냥 둘이서 알아서 한다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한 채 여자친구 한 달 살기를 지원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훌쩍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제주도 같은 곳으로 가면 어떻겠냐고 설득했지만 오히려 동남아시아가 싸다며 극구 해외로 가더라고요. 대체 혼자서 외국 나가 한 달이나 뭘 하겠다는 건지, 그마저도 자기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한 연락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성을 버럭냈는데 꼼짝도 않더라고요. 결국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럼에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묵는 곳에 연락처를 달라고 읍소했죠. 그렇게 여자친구는 훌쩍 한 달 살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간 저는 정말 심란한 마음에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혼자만의 진지한 시간을 갖고 싶으니 연락도 하지 말라는 여자친구의 말을 대체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한 달 살이가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3일 뒤면 비행기를 타야 하는 날, 저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모든 것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혹시 거기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동안 연락을 안 한 내가 나쁜 놈이다.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얼른 여자친구가 알려준 숙소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숙소에서 한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글쎄, 그런 사람은 예약을 한 적도 없고 투숙을 한 적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예비 신부 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찾을수록 나오는 증거들은 저를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나왔다는 학교, 살았다는 동네,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 통해서 정보 얻는 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미술을 전공하며 다녔다는 학교에서는 지난 10년간
코리안 아메리카는 한 명도 입학한 적이 없고 더군다나 그런 이름의 사람은 신입생 명부에도 졸업생 명부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들어와서 다닌다고 한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그런 부서도 그런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미국의 미네소타에 있다고 했던 부모님도 다 거짓이고 한마디로 저한테 말한 게 전부 가짜였습니다. 이쯤 되니 이름도 가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친구인 성재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저한테 소개를 해준 게 아니라면 그 친구도 철저하게 속은 채 지내왔다는 거잖아요. 사실 전자도 믿기가 어려웠고 후자도 믿기가 어려웠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친구마저 저를 속였다는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성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괜찮으시냐고 몇 번 문자로 묻고 대답을 듣기는 했지만 전화는 처음이었어요. 한참 지난 후에 나른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성재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한 사람이 저라는 걸 알고 나서는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바로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잠에 취한 건가, 뭔가 정신이 없는 건가 싶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제 여자친구의 행방을 알거나 숨긴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고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간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행방은 알 수 없고 결혼식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성재도 뒤늦게 자기도 아는 바 없다며 미안하다는 문자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영화 트루먼 쇼에 보면 트루먼이라는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연기자이고 그들이 사는 세상이 거대한 세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모두가 연기하는 그 세상에서 그 사실을 혼자만 모르고 사는 트루먼은 결국 어느 날 자기를 옥죄고 있던 모든 굴레를 깨버린 채 밖으로 탈출합니다. 물론 그 전에 온갖 고난과 역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치 그 영화 속 트루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두가 뭔가를 꾸미고 숨기고 있는데 저만 혼자 그 안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느낌이요. 그 와중에 제 회사 여직원들 몇이 제 속을 아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또 생겼습니다. 평생 가야 눈길 한 번 안 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한 명씩 슬그머니 절 찾아와서 이러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그 성재 씨 과장님 결혼식에 와요? 성재요? 왜요? 아니요, 그때 몇 번 만나고 나름 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연락이 아사모사 끊겨서 혹시 결혼식 오시면 저도 가려고요.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서.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미국 갔는데. 부모님이요? 두 분 다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돌아가셨다고요? 언제요? 아닌가? 저한테는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먼 친척 삼촌네 집에서 자랐다고. 여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2명 정도 더 저한테 와서 슬그머니 제 결혼식에 성재가 오는지를 묻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녀석이 회사 여직원들을 돌아가면서 만나고 나름 썸에서 사귀는 사이까지 아사무사하게 만나다가 헤어지고 거리두고 그랬나 봐요. 잠자리를 같이 한 사람도 몇 있는 듯 했고 성재와 여전히 썸 타는 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둘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얼마 전부터 성재랑 연락이 잘 안 되니 제 결혼식에서 만나 뭔가 단판이라도 지으려고 한 듯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제 결혼식이 성재를 두고 여자들끼리 벌이는 전투의 현장이 될 뻔한 거였죠. 그런데 이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상했던 건 제가 알고 있는 성재의 상황과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게 너무도 달랐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성재만 사업차 필리핀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직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아예 이민을 간 곳도 필리핀이고 거기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산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대체 무슨 말이 맞는 건지 알 도리도 없고 그 와중에 여자친구는 끝까지 연락이 안 되고 성재조차 제대로 된 답이 없는 와중에 속만 타들어가는데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사진이었어요. 분명 사진에 찍힌 옆모습은 제 여자친구였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뒷모습뿐이긴 했지만 헐친하고 몸이 좋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만나기 전에 사귄 사람인가? 이 사진이 갑자기 왜 날아온 건가 싶어
확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어떤 여자였습니다. 저한테 다짜고짜 그 사진 속 여자와 무슨 관계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여자라고 했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반응이었지만 저로서는 한 달이 넘게 헤매며 찾아다니던 여자친구에 대한 단서를 처음으로 잡은 셈이니 그냥 놓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만날 약속을 잡고 청심환 하나 사서 털어놓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몹시 초췌한 얼굴의 여자가 하나 나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혹시 문자 보내신 분이신가요? 네, 방성재 씨. 아니, 방성재 그 개자식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아내요? 성재 아내요? 저도 모르게 다리가 풀려 의자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앞에 놓인 얼음 가득 담긴 커피를 단숨이 들이킨 성재의 아내는 한숨을 푹 쉬고 제 앞에 사진을 몇 장 더 내놓았습니다. 한 열흘 전에 찍은 거예요. 알아보시겠어요?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며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재 옆에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 두 사람 10년 넘은 내연 관계예요. 궁금하시죠? 그 10년 동안 제가 왜 이혼 안 하고 살았는지. 내연 관계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그런데 왜 저한테... 왜죠? 왜 그런 건데요? 글쎄요. 모르죠. 왜 개들이 뼈다귀 먹다가 땅에 묻어두잖아요.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다시 꺼내 먹고 싶을 때 꺼내 먹으려고. 방성재 이 개자식도 그렇게 생각했나 보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어디 좀 안전하게 여자를 보관할 그런 곳을 찾은 거 아니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그동안 제 일생일대 여자를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 여자를 잠시 저한테 맡겨놓은 개념이었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거였습니다. 이쯤 되니 그 무엇도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이 성재 아내라는 걸 제가 어떻게 믿어야죠? 성재의 아내는 제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주섬주섬 가방에서 앨범이며 각종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20대 후반의 성재와 제 앞에 있는 여자분의 결혼사진, 그리고 결혼증명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만난 건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서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성재 아내의 얘기는 들을수록 기가 막히더라고요. 20대 후반에 배낭 여행을 떠났던 성재의 아내는 필리핀에서 성재를 처음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성재 때문에 뒤에 가려고 했던 일정도 다 미루고 한 달을 그 옆에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도 그렇지만 20대의 성재는 더 멋있었고 정말 매력적이어서 성재야와 함께 쇼핑몰을 가고 야시장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모두의 시선을 한눈에 받았대요.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우쭐하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미쳤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청혼했어요. 필리핀에서 어떻게 살건 상관없고 내가 가게도 책임지고 할 테니까 결혼만 하자고. 그리고 전 정말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부모님 다 반대하시는데 그거 뚫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한국에서 잘 되던 카페 다 정리해서 싹 들고 필리핀으로 갔죠.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받고 그렇게 그 사람 옆으로 갔어요. 그런데 뭐요? 개차반인 놈이더라고요.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벌써 외박 시작하고 도박에 각종 약에. 이거 큰일 났다. 더 이상 이러다가는 내 인생도 끝이겠다 싶어서 반년 좀 지났을 때 이혼하고 한국으로 오려는데 준범이가 나타났어요. 준범이요? 그러자 성재의 아내는 머뭇거리며 사진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오똑한코 그 끝에 있는 검은 점이 성재를 쏙 빼닮은 어린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눈매는 성재와 완전히 달랐지만 코 하나만으로도 그 아이가 성재의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성재의 아내는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쪽 여자친구랑 제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방준범. 처음에는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보고 앞에 앉아있는 성재의 아내도 한번 바라봤죠.
다시 한번 사진을 뚫어지게 보고 있자니 정말 눈매가 여자친구와 똑같더라고요. 손이 벌벌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재 아내 말에 의하면 자기가 결혼하기 전부터 서로 만났다 헤어졌다를 지겹게 반복한 아주 오래된 연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두 사람이 그러면 필리핀에서 만난 거냐 아니면 미국에서 만난 거냐 둘 다 미국에 있었던 건 맞냐고 물었더니 성재의 아내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냐며 자기가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성재가 미국으로 처음 간 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성인이 된 후에 미국에서 추방을 당할 일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추방 당하기 전에 야반 도주하듯 필리핀으로 이주했고 부모님과는 그 이후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여자친구는 원래 필리핀에서 살다가 성재를 만난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성재가 와서 적응 못할 때 이것저것 도와주면서 친해졌고 이후에 죽이 맞아서 사고도 같이 치고 일도 같이 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처음에 여행 가서 방성재 그놈 만났을 때부터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물어봐도 여자친구는 아니라고 하고 그냥 파트너라고 하더니 그게 인생 파트너, 침대 파트너라는 얘기였나 보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뒤에 정신 차리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인간이 갓난쟁이 아이를 안고 울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 아이 자기가 밖에서 사고친 아이인데 같이 키우면서 살 수 있겠냐고 자기가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고. 아이 때문에 그냥 사셨다고요? 지금까지? 성재의 아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훌쩍 여행을 가게 된 것도 사실은 아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워낙 아이를 좋아해서 빨리 결혼,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에 산부인과 검사를 했는데 불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기 전에 몸에 이상이 있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져 여행을 떠나 성재를 만났고 충동적인 마음 반 정말 사랑하는 마음 반으로 결혼을 한 거죠. 처음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고백했을 때도 둘이 행복하면 된다 해줬던 성재가 고마웠고 그런 한편 평생 엄마 소리 해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속상했다네요. 그런 와중에 성재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 이 아이만 받아주면 정신 차리고 가정적으로 살겠다 빈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외도의 증거를 당당히 가지고 와 일어나 싶어 다 필요 없다고 이대로 갈라서자고 했다네요. 그런데 자신을 보며 방긋방긋 웃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서서히 풀어졌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 이후에 충실하게 가정을 꾸리긴 했거든요. 꼬박꼬박 생활비도 갖다 주고 이대로라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싶은 시간이 3년 정도 됐나? 아이는 정말 너무 예뻐요. 이 애 때문에도 제가 요즘 사니까요. 그런데 참 제 버릇 개 못 주죠. 3년쯤 집에 붙어 있나 싶더니 어느새 또 슬슬 밖으로 나돌더라고요. 희영이랑 바람을 다시 피웠다고요? 희영이요? 이 여자 이름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긴 저는 제니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 제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카렌, 안젤리카, 조안, 진영, 세이 이런 이름도 있었어요. 그쪽한테는 희영이라고 한 모양이네요. 희영, 아니, 제니, 아니, 뭐가 되었건 그럼 그 여자는 뭐 하는 여자예요? 미술 전공 아니에요? 그러자 성재 아내가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불법 타투 시술을 하는 사람이니 아예 미술 쪽과 관련이 없다고는 못한다나요?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조직들은 자기네들이 주력으로 하는 사업을 문신으로 새긴다네요. 밀수 같은 걸 하는 조직은 정가를 새기고 약을 유통하는 조직은 거미를 새기고 폭력이나 도박을 더 많이 하는 조직은 문어를 새기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 조직들의 문신을 전문적으로 새겨주는 뒷골목 문신사라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 그래도 함께 잠자리할 때 골반 쪽에 정갈, 거미, 문어가 차례대로 무슨 벨트처럼 새겨져 있어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자친구는 정갈은 땅, 거미는 땅과 하늘 사이, 문어는 바다를 의미한다며
자기가 세상을 품고 싶다는 의미로 새긴 거라고 해서 기억이 납니다. 꽤 멋있는 의미여서 저도 한번 어딘가 새겨볼까 했었는데 세상에, 성제 안의 말에 의하면 그 무서운 조직들과 다 연관이 있다는 의미였다는 거잖아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이를 데려오고 3년, 그 3년은 얌전했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제 아들의 생모가 그 여자라는 거. 둘이 사고쳐서 낳은 아이는 제게 던져두고 둘이서 신나게 연인 노릇하며 지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다 버리고 떠나고 싶었지만 애는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이를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지금까지 방성제를 버리지 못하고 온 거죠. 그런데 다시 또 바람 피워서 절 찾아오신 건가요? 그동안 참으셨다면서요. 왜 새삼... 이 인간이 왜 한국으로 왔는 줄 알아요? 글쎄요. 동창회 때문이라고 그동안은 알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더 이상 충격적인 얘기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미 제가 듣고 있는 모든 얘기가 평소에 저라면 감당하기 어려워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은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성재가 한국을 들어온 건 경찰을 피해서였습니다. 밀수뿐 아니라 불법적인 약을 유통하다 걸리면 사형인 나라인데 그 짓을 한 거죠. 같이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경찰이 쳐둔 덫에 걸려 우르르 잡혀 들어가고 그중 일부는 법 처벌을 받아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잡히면 큰일 날 것 같으니 다 두고 혼자 있는 돈 다 긁어 모아 한국으로 야반 도주를 한 거였습니다. 그동안 동거동락을 같이 했던 제 여자친구까지 버려둔 채요. 버림받았던 생각에 이를 득득 깔던 여자친구가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건너왔고 둘은 불꽃 튀는 싸움을 몇 번 거친 후 다시 연인이 되었던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 함께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 서로를 이해할 사람이 서로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건지, 아니면 악마의 친구는 악마뿐이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한 건지, 여튼 한국에서 둘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깨진 그릇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붙겠어요? 여기서도 싸우고 또 싸우다가 헤어지고 헤어지면서 서로 지치고 지치면서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자고 합의를 했을 그 즈음 제가 나타난 겁니다. 성재로서는 정말 걔가 나중에 먹을 뼈다귀 묻는 마음으로 저를 소개해 준 거였죠. 저는 그것도 모르게 신나서 꼬리치며 덥석 소개를 받아들였던 거고요. 아마 제 여자친구, 아니 성재의 내연녀는 저를 만남으로 인해 성재가 질투를 하거나 자기한테 다시 집착해 주기를 바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흘러 저랑 결혼 얘기가 나오고도 성재가 반응이 없으니 불안해했던 거죠. 게다가 훌쩍 성재가 한국을 떠났으니 자기를 여기에 두고 아내와 아이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신해서 질투에 눈이 멀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 달 살기 핑계를 대고 바로 쫓아갔던 거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제가 찾아도 답이 없고 알려준 숙소도 가짜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둘이 같이 있는 건가요? 같이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 중독자예요. 그런 제 남편과 십수년을 같이 있던 여자예요. 멀쩡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인간이 왜 자기 발로 도망간 나라로 다시 기어들어왔겠어요? 약 찾아온 거예요.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먹고 쓰던 거 그거 못 입고 못 놓아서 기어 들어온 거고, 그 여자도 남자 하나 때문에 목숨 걸었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둘 다 중독자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랬습니다. 두 중독자는 서로뿐 아니라 약도 놓지 못해 다시 죽을 구덩이를 찾아 들어갔고 며칠 전에 경찰에 잡혀 지금 구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재 아내는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온 이유가 두 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사실을 알려줘야 혹 해외 경찰이 저를 찾았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서 도의적인 차원으로 충고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 여자가 다시 시작하자고 돌아왔을 때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그 실체를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얘기를 듣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성재 아내에게는 고맙다고 얘기했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취소할 수 있는 건 다 취소했습니다. 부모님께도 사실을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제 마음이 변했다고만 했고,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아무리 결혼도 취소하고 다 엎어진 상황이기는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사실 이런 생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성재, 아내일 수는 있어. 하지만 사람이 질투에 눈이 멀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거잖아. 그냥 거짓말로 나를 현혹하려고 한 것일지도 몰라. 그렇게 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고 필리핀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재와 여자친구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의 마지막 희망은 며칠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둘을 수소문하고 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퍼지고 들어간 건지 현지 경찰이 저를 참고인 조사로 부르더라고요.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우리나라 쪽 담당자도 2명이나 배석한 자리였습니다. 뭐 길게 말 안 하고 저랑 결혼 약속을 한 여자가 사라졌고 그 여자가 성재랑 같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다 정도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성재의 아내가 해준 말이 다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두 사람 범죄를 저질러 각각 구금된 상태이고 재판도 필요 없을 만큼 죄질이 확정적이더라고요. 충격에 빠져 멍하게 있자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던 사람들이 그냥 여기 더 있지 말고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는 게 좋겠다 하더라고요. 얽혀 있는 거 소문 나봐야 좋을 거 없다나요? 대체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그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딱 한 번만 얼굴 보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면회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잔인한 현실만 뼈저리게 깨달은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죠. 그로부터 몇 달 뒤 성재의 아내에게서 아주 짧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두 사람의 부고였어요. 긴 말도 없이 소식은 간단했습니다. 죽고 못 살던 둘이 같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주이건 용서이건 뭐든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허탈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한테는 한 장의 해외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어디선가 오래 보관되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돌고 돌다 이제 온 건지 소인도 여러 개 찍혀 있고 겉이 너저분한 편지였는데 겉의 글씨를 보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성재의 글씨였어요.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성재의 아내에게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바로 편지가 도착하니 마치 어디선가 누가 짜고 보낸 것 같기도 하고 귀신이 보낸 것 같기도 해서 오싹했습니다. 며칠은 그 편지를 뜯어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간신히 용기를 내서 뜯은 편지에는 횡설수설하는 성재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누가 뜯어서 검열한 듯 봉투는 몇 번씩 뜯겼다가 다시 붙은 흔적이 있었고 글씨는 자다가 쓴 것처럼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성재는 편지에서 저한테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자기 같은 놈 떠나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소개를 해준 거였다네요. 그런데 저랑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여자를 보면서 질투도 나고 분하기도 해서 점점 연락을 끊은 거였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진심은 정말 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였는데 여자가 결혼한다고 하니 본인도 좀 싱숭생숭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서로 싱숭생숭한 사람끼리 만나면 또 그게 마음 맞는 코드가 되나 봐요. 제 여자친구가 싱숭생숭한 마음에 한 달 살기를 하겠다고 했던 그때 성재는 제 결혼을 볼 자신이 없어서 떠난 거였고 그렇게 떠난 성재를 용서하지 못해 따라간 거였더라고요. 결국 불처럼 서로를 태우고 긁고 감싸던 두 사람 사이에 저만 괜히 껴있다가 불에 대어 허우적거린 셈이었습니다.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는 세상 떠나기 전에 제 얼굴을 보고 하던가 아니면 사단이 났을 때 이러저러하다 라고 용서를 구하고 차라리 뺨을 맞던가 어쨌거나 저랑 직접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뒤늦게 이런 식으로 주절주절 변명처럼 늘어놓은 편지를 읽고 있자니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벅벅 다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 둘은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물론 지금도 자다가 한 번씩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말이죠. 언제쯤이면 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도 노력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